최근 코로나19 유행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서 휴가 전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하늘길도 열리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열흘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유입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발표된 수를 보면 6,253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보통 줄어드니까 월요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 현 상황 확실히 재유행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당분간은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감소세는 줄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확산세로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은 3주 전이 이제 아까 2주 전인 6월 20일부터 26일이 저점이었고 지난주부터는 일부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 월요일, 화요일 날이 가장 확진자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패턴들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확진자가 늘면서 전반적인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이제 이런 주중 패턴이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증가세로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의 이제 신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확진자 숫자가 보통 많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적은데 3주 전인 6월 13일, 14일은 확진자 숫자가 월요일, 화요일 날 9,700명, 9,400명이었고 2주 전에는 9,300명, 8,900명이고 지난주는 9,800명, 10,000명 정도였는데 수, 목, 금, 토까지 발생한 확진자 숫자가 3주 전에는 28,000명, 2주 전에 27,000명, 지난주에는 4만 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은 일요일까지도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는 이제는 중단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이맘때쯤부터 4차 유행이 시작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엔 델타 변이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켜게 되니까 분명히 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중요한 그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들이 어찌됐건 계속 완화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화되는 방역 정책들이 결국 영향을 주는 게 이동량의 증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그 마스크 착용을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일부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오셨었는데 날씨가 무더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외에서의 어떤 밀접 접촉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야외에서의 어떤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결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의 감소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에 감소되면 뭐 슈퍼항체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생기는 면역력 증가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 정도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1월 말에 감염됐던 분들이 면역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5개월 뒤인 6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도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에 이제 일부 유행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로 얼마큼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정도 지나서 지금 뭐 7, 8월 여름철에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감염된 사례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유행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들, 그중에서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국가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러한 코로나19의 증가가 있기 전에 항체 양성률이 거의 99% 이상의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는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감염에 의한 것이건 생성됐던 면역력을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재감염 내지는 돌파 감염의 형태가 대부분을 앞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13주 연속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다가 지난달 28일부터 1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한 명의 감염자가 만들어내는 추가 감염자 숫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파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운 건가요? 전파력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예. 그런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감염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 명이 감염돼서 한 명의 다른 추가 감염자를 만들어내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감염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고 만약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낮으면 네. 작으면은 그때는 한 명이 1보다 작은 숫자의 감염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감염자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었다는 건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감염자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진료기관 관련 정책들도 좀 보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현재도 한 6천 개 정도 있는데 10,0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일단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료가 여러 번 바뀌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국가격리병상 위주로 굉장히 위중하게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원활해지면서 그리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진료 수준이 점차 내려왔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한 상황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를 보다 일반적으로 일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코로나19 진료병원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그 이름이 통일이 됩니다. 네. 통일이 되고 이러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그 기관 안에서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은 1만 개. 원스톱 진료 기관은 현재 6,20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1만 개까지 확대를 해서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관 안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처방까지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는 좀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처방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약물은 지금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비르 같은 이제 먹는 약제를 지금 주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항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미 유럽 쪽이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라는 보고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료 시스템을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 치료 실패한 경우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빠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런 항바이러스 내성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항바이러스제는 우리가 최소한도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써야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네. 이 약제에 대한 효능을 저희가 빨리 잃어버리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를 이만큼 폭넓게 쓰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 실패할 경우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 효능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 기간 내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좀 필요하다,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환자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재유행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이 10,000곳 정도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충분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충분한지 여부를 저희가 따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재유행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느냐를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예측으로는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명 하루에 그 정도 발생할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10,000개 정도의 기관이면 그냥 산술 평균으로 했을 때 한 기관에 한 20명 정도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예상이 맞느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사실 한 4월 정도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해왔는데 네.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재감염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아마 정부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변형과는 완전히 또 다른 종류의 변형이 나오게 네. 되면은 이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관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시나리오나 대응 또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계속 변수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변에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를 보면 국제선 여객수 지난달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외 입국과 해외 출국, 코로나19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자체를 차단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퍼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데믹한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유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거는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와의 어떤 왕래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변형의 유입 자체는 저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들이 있는데 그 증가하는 양상의 기반에는 오미크론의 세부 변형인 BA4와 BA5라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형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됐을 때는 분명히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확진자가 늘어난다던가 또는 분명히 높은 예방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다던가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빨리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들은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진료 기관도 만들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하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구축돼야 합니다라는 많은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범 사업 쭉 나온 걸 보시기에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은데요.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아픈 사람도 나와서 일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미덕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굉장히 좀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감염병 시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픈 사람은 무조건 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금년 초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정책만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가장 못하고 있던 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범 사업이 이제서라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3가지 모델을 갖고 시행이 됩니다. 네. 시행이 되는데 일단 지원 금액이 49,000원 정도로 굉장히 좀 적은 정도, 즉 최저임금의 6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 금액이 적은 게 일단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네. 번째로는 이게 대기 기간이라고 이거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는 시범 사업은 짧은 거는 3일이지만 긴 거는 14일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일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7일 이후부터 아프면 보장이 된다. 14일 이후부터는 보장이 된다. 3일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시범 사업의 규모가 이제 한 1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 물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그중에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는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조금 더 넓게 시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예, 그럼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충분히 이제 좀 전국적으로라든지 그 범위를 넓힐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나서 새로운 또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수단 중에 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화가 정책이 되어야 그래야 아픈 사람이 출근하면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문제점들, 즉 대중교통 안에서의 확산이라든가 직장 안에서의 확산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백신 접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차까지 접종을 했고 4차 접종은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역시도 4차 접종은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뭐 60대 이상이거나 혹은 60세 이상이 아닌 일반인들도 4차 백신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권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차 접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위험군이 효과가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거는 네.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률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 예방 효과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맞춤형은 아니다 보니까 이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맞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해외여행 전에 그럼 맞아야 되냐. 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해외 유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고 계시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감염되는 분들이 생각외로 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 다시 들어오실 때 네. 그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 해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험군이 나가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만약에 현지에서 위중증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지에서의 치료가 또 원활하지 않는 측면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맞는 게 좋고 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해외여행의 경우라면은 더더욱이나 저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미크론에 맞춰진 새로운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봤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2020년 초반에 분리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형이 오미크론 위주로 다 변경이 되면서 예. 그리고 또 이 오미크론에 맞춘 그 백신이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오미크론 변형은 그 일전에 어떤 나왔던 변형들보다도 원래 2020년 초반에 분리됐던 바이러스와 항원성, 즉 면역학적 특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백신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앞으로 쓸 부스터 목적의 백신은 분명히 전부 다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면역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지금 얘기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오미크론에 맞춘 그런 새로운 백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개발 상황이 조금 외신마다 다른데 조금 가을쯤에 나올 거라는 외신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연될 거라는 외신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변형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지만 오미크론 변형이 만약에 대세가 되고 앞으로 이게 수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예. 분명히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나온다면은 고위험군을 포함을 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위중증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맞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입국량 때문에 코로나19도 많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숭이 두창 역시도 이제 해외에 다녀온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주일 동안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유럽도 2주 사이에 3배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확진자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좀 공포심이 전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17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7일 평균 발생 숫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더 여기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로나19하고는 다릅니다.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호흡기를 통해서 동시에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하지만 원숭이 두창은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수에게 전파가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19와 같은 방식의 어떤 대규모 전파나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의 풍토병으로 자리가 잡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중장기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적지만 예. 원숭이 두창이 엔데믹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1,5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70분이 돌아가셔서 2%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없었지만 이게 아이라던가 임신부라던가 노인에게 감염되면 치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건 이 질환이 코로나19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풍토병화 될까 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관리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숭이 두창이 지금 주로 성매개 감염의 형태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